다음 단독 쟁점으로 또 많이 출제되는 행정계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꽤나 빈출되는 부분인데 다행히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자, 행정계획에서의 첫 번째 출제 포인트는 무엇이냐? 구속적 행정계획이랑 비구속적 행정계획 사실관계 구분하시는 판례들이 첫 번째 포인트죠. 사실관계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구속적 행정계획 똑같은 말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 미치네. 그게 바로 무슨 뜻이죠? 처분이다 이 말이죠. 반면에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그럼 당연히 처분성 없겠고, 여기 각각에 해당하는 판례들은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쉬운 것 중에 하나, 무슨 기본계획 이렇게 써 있으면 다 뭐죠? 비구속적이죠. 기본계획, 그냥 좋은 말 적혀 있더라. 근데 거기서 기억하실 내용 하나, 7급에서는 함정으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도시 기본계획, 비구속적 행정계획이요. 자, 뭐가 맞을까요? 행정청에 대해서는 구속력 있다. 행정청에 대해서도 구속력 없다. 후자예요. 행정청에 대해서도 없습니다. 이게 마치 행정규칙이랑 헷갈리기 쉬워가지고,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은 없지만 대내적 구속력은 있잖아요. 도시 기본계획 같은 비구속제 계획이 구속력 없다는 말은 행정청 내부적으로도 구속력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대외든 대내든 모두 구속력 없음. 요 함정 주의하셔야 돼요. 사실관계 판례 잘 기억하시는 게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 행정계획의 절차와 관련해서 굉장히 좀 지엽적인 내용이지만 자주 나오니까요. 행정계획의 절차에 관한 일반법 존재하지 않고 행정절차법의 행정계획에 관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절차 하자가 있으면은 원칙적으로 이미 정리하신 것처럼 취소 사유가 됨에 그치지만, 예외적으로 무효로 본 사실관계 판례가 굉장히 자주 나오죠. 자, 도시계획법에서는 고시 절차를 효력 요건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고시 안 하고 계획 결정했다. 절차 하자로 취소 사유가 아니라 무효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어디 적혀 있나요? 절차 하자에서 밑줄 쳐 있는 부분 있죠? 도시계획법상 고시 안 하면 무효다.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다음 세 번째 계획 재량과 형량 명령. 행정계획은 행정청이 여러 가지 사항을 다 종합적으로 장기적으로 고려해서 수립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죠. 그리고 다만 그렇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될지 할지라도 헌법상 대원칙인 이익형량 비례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기억하실 내용, 그 계획 재량이 이익형량을 거쳐야 된다는 거를 형량 명령이라고 부르는데, 새롭게 뭘 기억하셔야 되냐? 절차법의 규정 신설됐죠. 조문 생겼다는 거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절차법에서는 구속적 행정계획은 형량 명령해라라는 조문을 아예 박아버렸습니다. 물론 특별한 내용은 아무것도 없죠. 원래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어쨌든 요즘엔 이렇게 자주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들이 절차법에 규정 있는지 없는지는 그동안 스테디하게 계속해서 출제되는 패턴이니까요. 좀 기억을 해두실게요. 특히 신설된 조문이니까요. 그래서 형량명령 절차법 신설됐음. 그리고 이때 형량을 해야 되는 거는 온갖 거 다. 공익끼리도 비교해야 되고, 공익과 사익도 비교해야 되고, 심지어 사익끼리도 비교해야 되고, 그냥 온갖 거 다 해야 되고, 그런 거 하나라도 빼먹거나 정당성 없으면 위법하게 되더라. 다음 네 번째, 행정계획에 하자가 생겼을 때 어떻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겠는가? 요거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겠네요. 구속적 행정계획은 당연히 처분이니까 항고소송으로 가면 되겠고, 그 가장 대표적인 이그젬플이 우리 지난주에 정리하신 것처럼 재건축 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인가까지 받았는데 총회 결의에 하자가 발견됐네. 어떤 소송 걸어야 되죠? 항고소송 가야 되죠. 왜요?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 고시 나면은 그 계획이 뭐가 되니까? 구속적 행정계획 돼서 처분이 되니까, 결과물인 처분이 나왔으면은 절차 요건인 총회 결의 갖고 싸우지 말고 결과물을 항고소송으로 날려라. 같이 연결되는 개념이죠.
그리고 비구속적 계획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연히 항고도 안 되고 헌소도 안 돼야 하지만 예외 판례가 무진장 많이 나오죠. 여러분 다 아시는 어느 대학교 판례인가요? 서울대 판례죠. 그래서 비구속적 행정계획일지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영향 미치고 장래에 법령의 뒷받침 등에 의해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걸로 예상되면은 둘 중에 뭐는 할 수 있죠? 결론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헌소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경우에도 항고소송 된다는 판례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례였거든요. 헌소는 되더라. 그리고 94년도 서울대 판례 말고는 없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마지막 작년에 한 해 건너뛰었지만 그 전까지 20년, 21년 2년 연속 기출됐던 계획 변경 청구권 또는 계획 보장 청구권. 자, 여기랑 완전히 연결시키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행정계획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재량, 그걸 특별히 계획재량이라고 불렀죠. 그럼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행정계획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거 계속 유지해라, 바꿔달라, 없애달라 라고 변경, 철회 등을 요구할 오피셜한 신청권은 인정 안 되겠죠. 광범위한 재량이 있으니까 국민들이 이래라 저래라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계획 변경 신청권 인정 안 돼. 다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 예외 판례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정작 원칙을 또 까먹으시기 쉽거든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다만 예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어떤 판례였나요? 이게 바로 폐기물 처리업 사건이었죠.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내가 먼저 제출했고 그랬더니 행정청이 콜 그대로 진행해라 적정하다는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그 계획서에 적힌 내용대로 땅값 싼 농지를 형질 변경시켜가지고 나대지로 바꾼 다음에 걷다가 재활용 시설을 짓기 위해서 바로 계획 변경을 신청하죠. 국토 이용 계획 바꿔달라 또는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신청하죠. 물론 여기선 계획 파트니까 계획 변경으로 볼게요. 농지를 도시로 바꿔달라고 신청한 거죠. 나 거기다가 이제 재활용 좀 짓게. 그러니까 재활용 시설물이요. 그랬더니 그거를 거부했더라. 자, 그럼 우리 이제 익숙하실 표현 신청 거부 나오면 항상 뭐가 출제 포인트인가요? 이게 거부 정확하십니다. 처분 인지가 문제되는 거고 거부 행위가 거부 처분이 되기 위해선 나에게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 정확하세요. 권이 있어야 되죠. 근데 문제는 이 폐기물 처리업 법에서 너에게 이런 계획 변경 신청권이 있다는 규정 전혀 두지 않고 있었고 즉 법규상 신청권이 아예 없었던 거고 일반적으로 신청권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게 표면적으로는 이 계획 변경 신청 거부한 거지만 이거 거부되면은 그 뒤에 모든 내 폐기물 처리업을 진행하고자 했던 절차 소위 다 빠그러지죠. 결국 이 거부는 표면적으로는 계획 변경 거부지만 뭐를 거부한 거랑 똑같다? 폐기물 처리업 허가 자체 거부한 꼴이랑 똑같다. 본 허가의 거부다. 따라서 다툴 기회를 안 주면 안 되겠느라고 본 거죠. 예외적으로 너는 장래 일정한 어떤 처분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을 적정 통보 받음으로 인해서 얻었으니까 이 경우에는 신청권 있고 따라서 거부 처분 인정된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요 판례가 정확히 작년 빼고 2년 연속 국가직 지방직에 모두 기출됐었죠. 다만 그래서 거부 처분이 됐을 뿐이지 이긴 건 아니었죠. 거부 처분 됐으니까 본안 간 거잖아요. 본안에서 당연히 뭘 주장했을까요? 야, 네가 된다며. 근데 왜 거부해? 뭐 주장한 거죠? 신뢰보호 주장한 거죠. 정확하십니다. 원고가 이렇게 거부하는 거는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다라고 주장했고 그 근거로 네가 적정 통보한 건 이거 해주겠다라고 말한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결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요 적정 통보한 것만 갖고는 계획 변경해준다든지 형질 변경해준다고 말한 적 없음. 네, 그 결론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예외 판례 외에도 다양한 세트 메뉴 예외 판례들이 존재하죠. 특정한 어떤 계획 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들 바로 읽어볼까요? 거기 예외 2번에 적혀있죠. 49페이지에서요.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소유자,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 소유자, 산업단지 내 토지 소유자, 도시관리계획 내 토지 소유자 일일이 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실 필요 전혀 없겠죠.
뉘앙스가 딱 느낌이 오시잖아요. 모두 다 예외적으로 계획 변경 신청권을 인정해준 케이스고 전부 다 기출된 판례예요. 예외가 좀 많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원칙을 까먹기 쉬우니까 이거 어디까지나 예외입니다. 예외 판례가 더 많이 나와서 이게 원칙 같지만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은 행정계획도 모두 마쳤고 거의 마지막 파트네요. 공법상 계약. 여기도 나오면은 되게 땡큐한 부분이죠.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 일단 공법상 계약 가보시면은 첫 번째 기억하실 내용 행기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은 벌써 한 2번 정도 기출이 됐어요. 9급에 한 번, 7급에 한 번. 우리 조문에서 기억하실 내용 공법상 계약은 꼭 문서로 체결해라 라는 조문이 박혔어요. 원래는 이런 거 없었거든요. 반드시 문서로 해라.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다음 쭉 밑으로 내려가서 2번은 강학적인 내용이니까 다 건너뛰고 3번으로 바로 가보시도록 할게요.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죠. 공법상 계약에는 행정절차법 규정도 없고 적용도 안 된다. 그래서 맨날 나오는 리딩 판례가 뭔가요? 지방 전문직 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할 때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 통지나 이유 제시할 필요 없다. 그냥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물론 금기법 위반될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유 제시 같은 거 할 필요 없다 그 말이죠. 다음으로 또 기억하실 내용 바로 그냥 기본 그 책을 보면서 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필기할 만한 정도로 이론이 복잡한 게 없으니까요. 맨 마지막 내용 판례는 없지만 최근에도 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통론 파트 때도 본 건데 지난주에 본 건데 법률 유보는 적용 없다. 왜요?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없으니까. 같은 취지에서 법률 유보 적용 안 되는 게 바로 다음 주제죠. 선생님 이것 좀 해주시면 안 되실까요? 행정 지도도 법률 유보 적용 없다. 왜요? 선생님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나는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니까. 기본권 침해 여지가 없죠. 다만 법률 우위는 적용 안 되는 데가 없죠. 모든 행정작용에 다 적용되니까. 이거 최근에도 나온 거예요. 다음 마지막 꼭지 계약 내용 형성에 폭넓은 재량이 있다. 이거 어떤 사례였나요? 여러분과 다른 계약직 공무원과 여러분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죠. 정년이 보장 안 되더라. 왜요? 연장 여부에 대해서 지자체장, 즉 행정주체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돼 있기 때문에 그냥 갱신 거절하면 방법이 없다가 되는 거죠. 다음 51페이지 가보시면은 자, 이래서 우리가 참 힘들죠. 그냥 공법상 계약이지만 어떤 원리가 적용된다? 사법의 원리가 적용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정리하신 내용이지만 여러분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 이거 그냥 판례 하나 적는 거예요. 또는 공공기관 운영법 이거 글씨 이상하게 됐는데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서 국가가 체결한 계약을 공공계약이라고 부르죠. 이 내용이 뭔 말인가요? 국가계약법에 따라 공공계약 맺었다. 입찰 방식으로 계약 맺었다 그 말이죠. 수의계약으로 한 게 아니라. 그리고 그런 계약을 정확하십니다. 공공계약이라고 부르지만 법적 성질은 뭐다? 사법상 계약이다. 이래서 굉장히 피곤하죠. 공인데 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공계약에 대해서는 지금 보신 것처럼 지금 보신 것도 아니죠. 공법상 계약조차도 아니니까 그냥 사법의 원리가 다 적용된다. 같이 연결해서 좀 공부하시면 돼요. 헷갈리시기 참 좋으니까요. 그 다음에 하자 파트가 바로 밑에 적혀 있는데 이제 워낙에 강조 많이 드려서 지난주에도 엄청 강조 드렸죠. 여러분 우리 수험행정법 총론에서 취소 사유라는 말은 오직 어디서만 쓸 수 있다? 처분만 쓸 수 있다. 그럼 공법상 계약이 법률 우위 원칙에 위반돼서 똑같은 말 법에 위반됐다. 그냥 무조건 뭐다? 무효예요. 중대 명백성 안 따집니다. 거기 내용상 하자는 무효다라고 적혀 있죠. 거기 추가적으로 뭐 적으시면은 중대 명백성 안 따짐 이렇게 하셔도 돼요. 정확히 작년 9까지 9급에 기출된 내용이죠. 뭐 중대 명백하지 아니한 이상 취소 사유다 다 틀린 말이에요. 모두 다 함정이고요. 그 다음 당연히 공법상 계약은 당사자 소송으로 다퉈야 되고 거기 있는 판례들 다 그냥 암기하셔야 되는 공법상 계약으로 본 사례들이 되죠. 그래서 맨 밑에서 세 번째 거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비교적 최신 판례예요. 19년도 판례고요. 비교하셔야 될 거 민투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은 특허 처분이죠. 너한테 한강 다리 짓는 걸 맡기겠다. 어마어마한 특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 주고 그 끝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거 얼마짜리 어떤 사업으로 할지 소위 쇼부 봐서 딜을 하게 되는데 그 딜한 거 자체는 뭐다? 공법상 계약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우측 판례에 워낙에 빈출되는 이론 판례죠. 9급 7급 막론해가지고요. 행정청이 상대방 사이에 근로관계를 너 나가라고 종료시켰다. 이거 처분이다, 공개다, 케바케다. 케바케다가 결론이에요. 그 결론만 기억하시면 되게 쉽고요. 다만 혹시 놓치셨기 좋은 판례. 너 나가가 아니라 그건 이미 채용된 사람을 자르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채용 과정에 있던 사람을 너 채용 안 해. 채용을 거부했을 때 그게 계약을 안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채용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인지 이것도 결론 똑같다. 케바케다. 7급에선 기출이 됐습니다. 그게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죠. 채용 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행정청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네. 그때도 마찬가지다라는 말은 그냥 케바케다 이 말이에요. 요거 뭐 처분이다. 계약의 불성립이다. 그렇게 단정짓게 나오면 그냥 틀려버립니다. 결론은 모른다가 결론이에요. 자, 그 다음 마지막 파트 사실행위 파트는 뭐 헌법소원은 솔직히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가 수험적으로는 이제는 공부할 필요가 없으니까 넘어가고 권력적 사실행위가 처분이다라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죠.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해서는 헌법소원도 가능하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 박스에 들어가 있는 권력적 사실행위의 판례들은 모두 다 리딩 판례들이죠. 잘 암기해 두셔야 되는 내용이고 이 사실행위의 대표적인 이그젬플 비권력적 사실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이그젬플이 누군가요?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는 행정지도죠. 행정지도는 언제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 요것 좀 해주세요라고 권고, 요청, 계도, 지도 등등 하는 얘기, 행위. 제일 중요한 포인트 권력성 없다. 똑같은 말 권리 의무 영향 안 미치니까 처분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서 세 번째 줄 비권력적 사실행위여서 처분 없는 게 원칙이고 물론 다음 줄에 실질적으로 강제력을 가져버리면 권력적 사실행위가 돼서 처분성이 있게 되겠죠. 근데 이때는 당연히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국민의 권리 의무 영향 미치니까. 그리고 공법상 계약에서 보신 것처럼 바로 다음 꼭지 법률 유보 적용 안 된다. 판례 없지만 19년도에도 기출됐습니다. 요거요. 자, 그리고 기억하실 내용 2번의 제목 자체가 중요하죠. 행정 지도에 대해서는 어느 법에서 규율한다? 행정 절차법에서 모조리 규율하고 있고 거기 양괄호 1번에 있는 내용들 모두 다 양괄호 2번에 있는 내용도 밑에 거 하나 모두 다 절차법 조문이에요. 조문 자체가 그대로 출제가 많이 되죠. 근데 내용은 전혀 어려운 내용들이 없습니다. 같이 조문 읽어본다 생각하시면서 읽어만 볼까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라. 비례의 원칙 말하는 거죠. 최소한. 그 다음 부당하게 강요하지 말고 불이익한 조치하지 말아라. 만약 부당하게 강요하고 불이익 조치하는 순간 행정지도가 아니라 권력적 사실행위가 돼버리겠죠. 다음에 절차상 한계 왜 이거 하는지 취지 내용 신분 밝혀야 되고 말로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선생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공손하게 문서로 줄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문서 달라고 하면 웬만하면 줘야 되고 당연히 상대방은 뭐 이런저런 의견도 제출할 수 있고 다수를 대상으로 하면 공통사항도 공표해줘라. 다 그냥 쉬운 조문들에 해당합니다. 다음에 세무 공무원이 위법하게 나한테 탈세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해줬다. 아니 왜 똑바로 신고하십니까? 다운계약서 내세요. 라고 내가 다운계약서 냈고 탈세하다 걸렸다. 그럼 위법하지만 세무 공무원이 하란다로 했으니까 나 무죄다 유죄다. 당연히 유죄죠. 둘 다 유죄죠. 둘 다 유죄. 그래서 위법한 거예요. 다음 권리구제 항고소송 될 리가 없겠죠. 비권력적이니까요. 다만 사실관계 판례 인권위가 네가 한 행동은 성희롱이었다. 그러니까 부서장 관련 대책을 마련해서 조치해라. 라고 공손하게 요구한 것처럼 권고한 것처럼 보였지만 처분이었죠. 네가 한 행동이 성희롱이었다라고 단정을 줘버렸는데 이게 얼마나 처분이에요. 인격권에 징대한 영향을 미치죠. 국배 청구는 국배에서 보실 거지만 이왕 일찍 나온 김에 이런 2조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 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의 요건 6가지가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이 직무행위 중 고의과실로 위법하게 전혀 안 중요한 손해를 발생시켜야 되고 인과관계 똑같은 말 사익 보호성이 존재해야 되는데 마침 아까 과실의 세부 쟁점 중에 하나 배우셨죠. 내가 규정대로 행한 이상 설령 위헌 결정 나중에 났다든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됐다든지 할지라도 난 과실 없음.
그럼 직무행위와 관련해서 첫 번째 쟁점. 자, 국가가 행정작용을 행하는 방식은 공법의 형식이 있고 사법의 형식이 있을 수 있고요. 이 사법의 형식이 바로 대표적인 요거죠. 사법상 계약 체결하는 거요. 그다음 공법의 형식은 공권력을 발동해서 처분을 하는 방식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비권력적으로 공법상 계약 같은 걸 체결한다든지 조금 전에 보신 행정지도 같은 걸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때 국가배상을 발생시키는 직무행위에 들어가는 범위는 1, 2, 3에서 어디까지인가요? 2까지 들어간다. 예, 사법행위 빼고 다 들어간다. 즉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직무행위 된다. 이 이그젬플만 기억하시면 되게 쉽죠. 교통할아버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할아버지가 교통정리 잘못하셔가지고 교통사고 났네. 누가 갚아줘라? 지자체가 갚아줘라. 할아버지의 행정지도였잖아요. 그치만 할아버지 공무원에 해당하죠. 시험 붙으신 공무원은 아니지만 어쨌든 공무를 맡았잖아요. 널리 공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이 다 공무원이었고 그 다음 비권력적 행정지도도 직무행위 된다. 이렇게 한 방에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 마지막도 그냥 사실관계 판례만 기억하셔야 되죠. 워낙 많이 나오니까. 교육부 장관이 대학 총장님들에게 매우 공손하게 학칙 시정 요구한다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지만 내용 까보니까 안 바꾸면은 불이익이 있다. 이게 무슨 요구예요? 까라면 명령이죠, 명령. 그러니까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소원 됐다라고 보는 사례. 까지만 보면 끝일 것 같지만 여러분 55페이지에 조문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7급에 기출됐어요, 벌써. 그리고 바로 맨 위에 있는 행기법 20조 조문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건데 어떻게 바꾸어서 기출이 됐냐면은 자, 첫 문장. 자동적 처분, 뭐 AI한테 처분을 맡기겠다. 반드시 뭐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법률로 근거 있어야 된다. 요거를 정말 치사하게 법령으로 바꿔서 내셨는데 법률이에요, 률. 근데 이거보다 더 틀렸던 게 있습니다. 바로 다음 문장이 더 중요하죠.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재량 행위, 그 요건 판단과 선택 여부를 사람이 결정해야 될까요? AI가 결정해야 될까요? 사람이 해야죠, 당연히. 즉 자동 결정은 기속 행위만 할 수 있고 재량은 꼭 사람이 해야 함. 이렇게 쉽게 기억하시면 이 조문 절대 안 틀리실 거예요. 요거 말고는 솔직히 볼 여지가 없는데 요 조문만 잘 기억하시면은 역시 그래도 예상했던 대로 오늘은 좀 여유 있게 이론이 맞췄고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요. 10문제 오늘 배우신 작용법 파트 문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